오늘은 2장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진은 유럽 불개미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불개미들은 외부에서 침입이 발생이 되었을 때 포름산을 발사하여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곤충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이성, 유인, 방어 등의 화학물질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화학과 물리학의 개념이 적용되는 자연계이기 때문에 생물학은 여러 학문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다학제 간 융합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생명에 관한 학문에 적용되는, 즉 생물학에 적용되는 화학의 기초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화학 원소,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 그리고 화학 결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화학 원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소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의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하며 현재 92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다른 원소들이 특정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림 2-2를 보면은 이미 화합물 단계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창발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나트륨이라고 배웠을 텐데 대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소디움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소디움은 영어, 그러니까 어근이 영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디움은 금속인데 이 금속과 생명체에 아주 강한 독성을 보여주고 있는 클로라이드, 염소가 결합을 하면은 생명에 꼭 필요한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금속과 독성 물질이 만나서 오히려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이, 즉 창발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락스, 청소하거나 살균할 때 락스를 많이 사용하죠. 그 락스의 그런 주된 성분이 바로 이 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생명체에 필요한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필수 원소와 미량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소를 의미하는데 약 사람의 경우는 25개의 원소가 이제 필요하고 필수 원소에 해당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경우는 약 17개의 원소가 필수 원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O, 그러니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 4가지 성분이 사람 몸을 구성하는 그 화학 원소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96%가 넘는 비중을 바로 이 4가지 원소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원소들이 여기 그 예가 이제 나와 있죠. 칼슘, 인, 포타슘.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칼륨으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황, 소디움,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량 원소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미량 원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매우 소량만을 필요로 하는 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표 2-1 아래에 보면 미량 원소는 체중의 0.01% 미만을 차지하는
원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붕소, 크롬, 코발트, 구리, 불소, 아이오덴, 우선 요드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철, 망간, 몰리브덴, 셀레늄, 규소, 주소, 바다늄, 아연 이러한 원소들이 미량 원소에 속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량 원소들도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꼭 필요한 미량 원소가 있는 반면에 특정 종의 생명체들에만 필요한 원소들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미량 원소의 예로 철이 있고 또 그러니까 특정 종의 생명체에만 필요한 원소로는 이제 아이오딘이 이제 예로 나와 있는데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척추동물에서만 이제 필요하고 갑상생 호르몬의 성분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생명체의 독성을 갖고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소가 되겠습니다. 비소는 베트남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남부아시아 토양에 많이 분포해서 그 지역의 지하수를 섭취할 경우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는 원소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원자 역시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를 아원자 입자라고 부르고 현재까지는 100가지 이상의 아원자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4를 보면은 이제 헬륨의 이제 원자 모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 원자를 보면 중심부에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가 모여서 핵을 이루고 있고 그 바깥에 전자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톤이라는 개념이 책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달톤이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양성자, 중성자는 약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를 이제 1달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원자 질량 단위, Atomic Mass Unit, 약어로 AMU라고 표시하는데 이 달톤과 AMU는 이제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제 같은 무게로서 1달톤의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대략 1달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2000분의 1의 무게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원자 번호와 원자량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래에 보면은 이제 소디움 원소교인 소디움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소디움의 왼쪽 아래와 위에 그러니까 각각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쪽에 있는 숫자가 이제 질량수를 의미하고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원자 번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하고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전체의 질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질량수와 비슷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자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면은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수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계산하면 중성자의 수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핵이 자연적으로 붕괴하여 입자와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소를 의미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페트 촬영과 같이 의학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원자가 화학 반응을 할 경우 원자핵들은 서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원자 입자들 중에 전자만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자의 이제 전자는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다양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림 2-6을 보면은 원자는 마치 계단에 있는 공처럼, 지금 이 계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각 층에만 공이 놓여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층과 층 사이에는 이 공이 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위치, 각각의 층에만 전자가 위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각각의 그 층을 갖다가 전자 껍질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하면 전자는 특정한 위치 에너지 수준에만 존재 가능한데 이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핵으로부터 평균 특정한 값의 평균 거리와 특정한 값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림 26-B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원자 핵이 있고 각각 여러 층에 걸쳐서 특정한 층에 이렇게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전자 존재하는 이 거리,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이 같은 층에서는 이제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층에서는 이 핵에서의 거리도 같고 또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핵에서 먼 곳에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높고 가까운 곳이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안쪽 층에 있던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하고, 반대로 바깥층에 있는 전자가 안으로 이동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하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 배치와 화학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7을 보면은 주기율표상에 이제 18개의 원소에 대한 전자 분포 모식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은 제일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제1껍질이라고 하고, 바깥으로 나갈 때부터 이 제1껍질서부터 한 단계씩 바깥으로 나갈 때부터 나가면서 제2껍질, 제3껍질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에 이제 번호가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1껍질에는 전자가 총 2개가 존재할 수 있고, 제2껍질과
제3껍질은 전자가 8개씩 존재할 수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제1껍질에만 전자가 있는 분포하는 원소에는 수소와 헬륨이 있고, 제2껍질에 전자가 분포하는 원소들은 그 다음 번호에 해당하는 3번, 4번, 5번 해서부터 해서 10번 네온까지 네온까지의 전자들이 이 두 번째 껍질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번호가 하나씩 증가할수록 이 바깥쪽에 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가 하나씩 증가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3껍질도 마찬가지죠. 11번서부터 18번까지 원소 번호가 증가될수록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자의 수가 이제 하나씩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들의 화학적 특성은 실제로 화학 반응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전자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특성은 주로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전자와 원자가 껍질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는데,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가 껍질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말한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 오비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90% 정도의 시간 동안 존재하는 3차원적 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오비탈의 모양, 즉 전자가 움직이는 그 궤도 모양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공 모양, 즉 구형의 오비탈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R형 모양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되는데, 구형의 경우는 알파벳으로 S, R형 모양의 경우는 P로 표시를 합니다. 그림 2-8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S 오비탈은 둥그런 공 모양으로 이제 표시가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P 오비탈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두 개의 풍선이 서로 이제 맞닿아 있는 듯한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 이 p 오비탈은 x, y, g에서 세 개의 방향으로 존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s나 p 앞에 이런 수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전자 껍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s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다, 이런 의미인데, 첫 번째 껍질에는 오직 두 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 한 개의 s 오비탈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껍질의 경우는, 두 번째 껍질에서는 이제 역시 s 오비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하죠. 근데 이 오비탈에 모두 전자가 다 찬다고 하면은 총 어떻게 됩니까? p 오비탈이 3개니까 6개, 그리고 s 오비탈에 2개, 합쳐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1개의 s 오비탈과 3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모두 가득
찬 이온이 이제 네온이 되겠습니다. 네온은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모두 가득 찼고, 그리고 이것을 이쪽 2-8의 C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오비탈들을 전부 다 겹쳐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작은 구형이 이제 1S가 되겠고, 좀 큰 구가 2S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R형 형태가 P, EP가 되겠죠. 그래서 EP 오비탈. 이렇게 이제 총 5개의 오비탈을 이런 식으로 겹쳐서 보여줄 수도 있다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반응성은 원자가 껍질 하나 혹은 여러 개 오비탈에 있는, 한 개 또는 여러 개 오비탈에 있는 헛전자, 한 오비탈에 2개씩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2개가 아니라 1개의 전자가 있을 때 그 헛전자 그러니까 전자 2개, 즉 쌍으로 이루어진 전자가 아니라 1개의 전자로 존재할 때 이런 화학 반응성이 결정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들은 결합하여 원자가 껍질을 완전히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결합에 이제 헛전자가 관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즉, 원자가 껍질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이제 쌍으로 된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헛전자가 이러한 경향에 관여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부터는 화학결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학결합에는 공유결합, 이온결합, 수소결합, 반데르발스 인력 등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공유결합은 전자를 공유하는,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합이고 가장 강력한 화학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온결합, 수소결합, 반데르발스 인력은 약한 결합인데, 약한 결합의 특징은 결합과 분리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이라는 한 쌍의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의미하죠. 이렇게 이제 원자가 전자가 두 원자에 의해 공유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다 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 2-9에 2개의 수소 원자가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지금 수소 원자에서 노란색 구형으로 이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1s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가까워져서 이 오비탈이 서로 맞닿을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오비탈에 있는 각각 1개씩 있는 전자가 이 2개의 원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 공유되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그림 2-10에 보면은 지금 수소 분자 역시 한 쌍의 원자가, 그러니까 각각의 원자 1개씩 있는 1s 오비탈 전자가 서로 두 수소 원자가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단일 공유결합이 이제 이루어졌죠. 근데 그에 반해서 산소의 경우를 보면은,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고 맨 바깥
전자 껍질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이죠. 6개의 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2개의 전자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2개의 산소가 가까이 붙어서 각각 2개씩,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산소에서 2개, 오른쪽에 있는 산소에서 2개, 합쳐서 4개죠. 4개의 전자가 양쪽 산소 원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전자쌍, 4개의 원자니까 2개의 전자쌍이죠.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을 이중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2개의 원자가, 그러니까 두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인데 반해서 C번의 경우는 물 분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산소 원자가 2개의 수소와 각각 한 쌍씩의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단일 결합으로 물 분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메탄의 경우는 탄소는 4개만 존재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가 존재하고, 따라서 그러니까 4개의 전자가 부족한 셈이죠. 이렇게 해서 탄소는 4개의 수소 원자와 각각 한 쌍씩의 전자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탄을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공유 결합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원자가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들은 이제 그들이 형성할 수 있는 공유 결합의 수만큼의 결합 능력을 갖는데, 이러한 결합 능력을 원자가라고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가는 보통 최외곽 전자 껍질에 있는 홑 전자의 수와 같다. 그러니까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 전자의 수와 같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기 음성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전기 음성도가 높을수록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이제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데, 만일 공유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같은 원자일 경우는, 즉 같은 원자가 분자를 이루게 될 경우 두 원자는 전기 음성도가 똑같겠죠. 그래서 전자를 동일하게 공유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극성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한편 다른 원자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될 경우, 하나의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자에 비해서 이제 클 수 있겠죠. 이럴 경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쌍을 더 많이 잡아당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자와 더 가까워지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약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그림 2-11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 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높기 때문에 공유되고 있는 전자쌍이 이 산소 쪽으로, 지금 여기도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게 됩니다. 그 결과 산소는 전자와 더 가까우니까 부분적으로 약한 음전하를 띠게 되고, 반대로 수소의 경우는 전자가 멀어지게 됐으니까 약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공유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온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합물의 경우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원자가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완전히 뺏어가기도 하는데, 이때 전자를 뺏어간 원자 또는 분자는 음의 전하를 띠게 되어 음이온이 되고, 전자를 잃은 원자 또는 분자는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음의 전하 또는 양의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분자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온의 상반된 전하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겨 이루어지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림 2-12에서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디움의 경우 제일 바깥 전자 껍질에는 오직 한 개의 전자만이 존재하고, 클로라이드는 7개의 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맨 바깥 전자 껍질에 소디움은 소디움의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클로라이드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러면 소디움의 경우는 두 개의 그러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모두 가득 차게 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자의 숫자가 양성자의 수보다는 하나 적게 되겠죠. 그래서 소디움은 양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클로라이드는 전자를 하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세 번째 전자 껍질이 8개가 모두 차게 되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양성자의 수보다 하나 더 많은 전자를 갖게 됨으로써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온 결합의 경우 전하를 주고받은 원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자든 서로 반대된 전하를 갖고 있으면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화합물을 보통 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또는 이제 이온 화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건조된 이온 화합물의 경우, 지금 그림 2-13에 보면 소금 결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단한 고체를 이제 형성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온 화합물이 수용성 환경에 접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온 결합은 약한 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가 각각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런데 물 분자도 부분적이지만 그러니까 물 분자 자체가 그러니까 부분적인 양이온, 그러니까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그 물 분자와 이온 결합이 물 분자와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수용성 환경에서는 이 이온 화합물들이 약하게 결합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소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쌍이 이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약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경우 약한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는 주변에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끌리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약한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와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 사이에 발생하는 인력을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2-14에 보면은 물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물 분자에서 수소이온은 약한 양전하를 띠고 있고, 암모니아에서 질소는 약한 음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즉 약한 양전하와 약한 음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인력이 수소결합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데르발스 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에서도 경우에 따라 전자들이 분자의 한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음전하 또는 양전하를 띠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합니다. 약한 결합으로서 원자나 분자들이 매우 가깝게 놓일 때만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자연계에서 반데르발스 인력을 잘 사용하는 동물로서 도마뱀 무치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개코라고 하는데, 이 개코는 따뜻한 지역에 사는 도마뱀 종류의 하나로서 벽이나 기둥, 나무 이런 곳에 잘 붙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도마뱀 무치가 어떻게 벽에 붙을 수 있나? 이 도마뱀 무치는 유리벽이나 또는 천장에도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두 종류의 개코 사진이 있는데, 가운데 아래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인기가 많은 레오파드 개코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점들로 둘러싸인 토케이 개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케이 개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코의 발바닥을 보면은 발바닥 끝 부분에 이렇게 주름처럼 되어 있는 라멜라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멜라 끝에 보면은 아주 일정한 배열로 존재하는 세타, 즉 강한 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털 이제 끝부분에 가면, 세타 끝부분에 가면 또 아주 많은 수의 스패츌라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개의 세타가 아주 많은 수로 분지가 된 후 그 분지 끝에는 이게 주걱 모양의 스파츌라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개코 위에 있는 그림은 이 발바닥을 눌렀을 때, 이때 이제 스패츌라 또는 세타와 그 부착하는 벽 사이에 접촉하는 면적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그러니까 누를수록 증가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코가 붙는 힘에 대해서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코 발바닥을 벽면에 붙이고 살짝 누른 다음에 앞으로 살짝 밀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그래서 많은 면적의 그 패드가 이 접착면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 발바닥이 벽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붙는 접착 각도를 크게 하면은, 즉 이쪽처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떨어져 나올 그러니까 발바닥이 떨어져 나온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복잡한 수학식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발바닥 끝에 아주 많은 수의 그러니까 세타와 스패츌러 또는 패드라고 하는 끝부분이 이제 90도 끝부분이 이제 벽면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면적이 증가하면서 또한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 벽에 붙을 수 있게 되고, 이 원리를 이용하여 뭐 로봇도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개발되는 로봇의 원리입니다. 작동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사진인데, 이 패드, 이제 세타죠. 이런 털 하나만으로도 개미 한 마리를 부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얘 자체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어떤 물질이 분비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로지 이 접착 면적을 넓히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만 부착이 되는데, 이 한 마리의 개코에 있는 이 세타의 힘을 전부 다 합치면은 어린아이까지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개코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란 화학 결합이 형성되고 끊어짐으로써 물질의 구성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점점 줄어드는 물질, 화살표에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이 이제 반응물이 되겠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가역적이어서 정반응의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되는 역반응도 일어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요인 중 하나가 농도이다. 그리고 농도가 높을수록 더 쉽게 분자들끼리 충돌하여 반응함으로써 화학 반응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평형이라는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특정 비율로 유지되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부 화학 반응에서는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어 모든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장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